예. 여러분들 이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잠시만요. 예. 탄소 중립을 위한 철강제의 새로운 가치 발견이라는 주제입니다. 철강제 하면 많은 분들은 꽤 오래된 소재인데 뭔가 새롭게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철강제가 이런 것이었어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그림 혹시 잘 아십니까? 제가 실은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그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폴 고갱이 그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삶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삶들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는 다시 새로운 소재로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반기문 총장님께서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는 브룬데발트 그 박사님을 우리 노르웨이 총리였었던 그 브룬들란트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은 최근에 많이 쓰시는 사진들이 너무 최근에 이제 사진들을 많이 쓰셔서 이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처음 쓰셨을 때의 사진을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젊으셨을 때 이 노력을 하셨고 그때 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이때 쓰신 말씀을 잘 보면 저희 오늘 지속 가능 미래 포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그리고 퓨처는 그냥 퓨처가 아니라 our common future, 즉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 미래라는 단어들은 많이 쓰는데 our common이라는 이 두 단어를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어떠한 부자들만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지위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돼야 된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설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민주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잘 보시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한계를 암시한다. 이 한계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 사항, 우리가 공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계라는 것들을 인식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담아내는 사회 조직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시대를 라는 것이 Our Common Future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은 저희가 이 맨 처음의 정신들을 최근에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풀고 싶습니다. 철은 아까 말씀드린 Our Common Future와 연관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LCA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생산에 있어서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는 교훈들을 우리가 철강 산업 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즉 어떠한 한 나라나 한 조직을 통해서 CO2를 저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보편적 소재로서의 철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ur Common Future,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나로호가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는데요.
실은 우리나라 위성이 찍은 지구의 영상입니다. 실은 많은 영상들은 보시면 중심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찍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위성을 쏘니까 우리나라를 맨 가운데 놓고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이 지구를 보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이 자원들은 지표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표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산소고요. 그 아래가 실리콘, 알루미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칼슘, 칼륨, 나트륨 같은 것들은 폭발성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소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소들은 알루미늄, 철, 그리고 마그네슘, 티타늄, 탄소 이 정도 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고요. 이 원소가 결국은 우리의 커먼 퓨처를 만들기 위한 커먼 머티리얼의 후보군입니다. 즉 이것을 벗어나는 재료로서는 우리의 커먼 퓨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철강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하였다. 물론 기능성에서 신기능을 갖고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어서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때문에 실은 플라스틱은 철강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생각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메인 금속 소재가 결과적으로 철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우리가 핵심 논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금속 소재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철강과 알루미늄이 마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 그래프에서 주의하실 점은 왼쪽에 있는 척도와 오른쪽에 있는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강 소재는 대략 알루미늄 소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스케일, 즉 10의 3승 정도의 오더가 높은 수준에서의 생산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들은 그것보다 굉장히 적은, 즉 철강 소재의 10% 이하의 생산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재로 철강 소재를 대처하려고 하면 다른 금속이나 다른 소재들이 철강만큼의 생산량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 그럼 '미래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밋빛 전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서 또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소재는 현재 전 세계에 대략 약 20억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대략 한 30억 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철강 소재를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지표상에 철보다 알루미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은 2050년까지 연간 약 2억 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철강 소재의 여전히 10% 이하밖에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소재라는 것이고요. 결국 철강 소재가 없게 되면 인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알루미늄이나 다른 소재들이 철을 대체하지 못할까 하는 것인데 실은 이것은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주요 금속이 예를 들어서 산소와 결합하는 1kg당 산소와 결합하는 에너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리콘 같은 경우가 철의 대략 한 4.39배, 그리고 알루미늄이 철의 대략 한 4.2배, 마그네슘은 철의 대략 3.35배, 타이타늄은 철의 대략 한 2.85배 정도의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철 이외의 다른 소재를 저희가 금속으로 얻고자 한다면 철보다 이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 즉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철강 소재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것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모르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재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광물로 존재하는 자원들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14개에서 한 1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원들은 대략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라는 텀이 높아져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즉 광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치명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지만 저희가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 금속 성분에 따라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론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자원들을 어떠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Product as Resource라는 개념으로 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원들이 얼마만큼 리사이클링성을 갖고 있는가, 재생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실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자재, 즉 콘크리트와 그리고 목재, 그리고 철강 소재에 있어서 얼마만큼 재활용 성능을 갖고 있는가를 영국에서 보도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콘크리트 재활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콘크리트로 재활용되는 이율은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골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마치 콘크리트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원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콘크리트는 골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다운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콘크리트가 갖고 있던 가치보다 더 낮은 가치로 재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재 정말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의 재활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58%가 매립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철강 소재는 실은 철강으로서 재활용되는 율이 대략 한 93%입니다. 나라마다 틀리지만 저희 나라는 대략 한 90% 정도의 재활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는 그대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스크랩으로 이용해서 리사이클링하는 즉 원래 철강 소재와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소재로 사용하는 율이 92%에 이르는 것이고요. 대략 나머지의 철강 소재들도 재활용이 되어서 거의 99%에 가까운 철강 소재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철강의 능력보다도 더 좋은 능력으로 재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철강 소재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실은 그 금속 소재에 들어가는 불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은 일본 측에서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보고한 그래프인데요. 과연 금속 속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 성분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제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강에 들어가는 불순물들은 대부분의 원소를 슬래그나 혹은 기상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타이타늄에 한 번 들어간 불순물들은 그것을 어떠한 정련법을 쓰더라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것들도 리사이클링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성능의 재료로 리사이클링을 할 수 없고 굉장히 낮은 그레이드의 알루미늄으로밖에 리사이클링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유한한성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공연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LCA를 고려한 철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될까요?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ISO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래스고 협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러한 여러 협약의 일환으로서 런던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전 세계 주기로 우리가 앞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철강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건설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할 때 드는 CO2 배출량만을 고려하였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CO2량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했을 때의 CO2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런던 플랜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EN 기준에서는 이러한 그 소재를 생산하는 단계, 즉 업프론트 카본이라고 불리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탄소, 즉 임베디드 카본이라는 영역,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했을 때에 발생하는 CO2의 양, 이것들을 전부 고려한 형태에서 실은 탄소 규제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은 철강 분야에 있어서는 2019년에 ISO 20915라는 새로운 표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에서는 철을 단순히 생산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크랩으로 재활용하여서 우리가 2차 사용할 때의 그러한 CO2 배출량을 전부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CO2 배출량을 선정하는 법을 표준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실 것은 그 스크랩을 재활용했을 때 CO2를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가를 실은 LCA, 즉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철강의 전 세계 주기 탄소 평가 방법 안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철강 소재가 갖고 있는 CO2 배출량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값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든 그러한 값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 새로운 표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실은 이 표준을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포항에서 광양에서 그 포스코에서 사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새로 준공을 하였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방식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을 하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철강 모듈러라는 형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고요. 이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 소재의 생산부터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CO2 배출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을 고려했을 때의 CO2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오른쪽에 결과를 저희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기존의 생산에 대한 에너지만을 고려했을 때도 철강 소재가 대략 한 78% 정도의 CO2를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그 재활용까지도 고려하였을 때 보시게 되면 대략 한 73% 정도의 CO2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실은 철강 소재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혁혁하게 공헌할 수 있는 소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강 소재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그 CO2 배출량을 평가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석을 실은 원료로 하고 있고요. 코크스라는 탄소를 이용해서 Fe2O3라는 헤마타이트에 있는 산소를 떼내게 됩니다. 이 떼내는 과정 속에서 CO2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철강을 생산하는 공정 속에서 대략 한 1톤의 철을 생산하면 300kg 정도의 슬래그가 동시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슬래그라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그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슬래그라는 것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고 실은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시멘트를 대체하는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폐기물을 대체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사 같은 경우에 저희 오늘 후원사 얘기한 포스코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2017년에 이 슬래그를 사용하여서 CO2 배출량을 대략 한 860만 톤을 저감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은 레미콘 회사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회사들은 이렇게 받은 고로 슬래그는 거의 CO2 배출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마치 콘크리트가 CO2 배출량을 저감한 것처럼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배출한 슬래그는 더 이상 부산물이 아니라 그것 하나가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철광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멘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철강 제품이 부산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컨셉을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철강에서 슬래그를 부산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반 생산되는 즉 코프로덕트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CO2를 배출하는 양에 있어서도 철강의 모든 CO2 배출량을 다 지금은 철강이 지고 있지만 고로 슬래그가 그 CO2 배출량의 일부를 나누어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CO2 배출량을 산정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고로 가열 공정에서 최소한 발생하는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출선량과 출제량 중에서 즉 슬래그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만큼은 우리가 CO2 배출량을 이 슬래그에 담아서 우리가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나무입니다. 실은 이 나무를 주목하는 것은 많은 CO2 관련된 CO2 배출량 저감하는 것에 있어서 나무가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공헌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재는 탄소 중립 연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것은 이미 국제 협약을 통하여서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CO2 배출량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즉 이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이 목재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 산소로 바꿔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생애 과정 속에 있어서 CO2를 저감한 그 기여분을 인정해서 이 목재를 연료로 쓰거나 하게 되면 그때 발생한 CO2는 우리 CO2로 카운트하지 말자라는 것이 국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도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LULUCF라는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CO2 배출량 산정을 할 때도 이 아래쪽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 LULUCF로 의해서 저감된 CO2 배출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하는 인공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그 소재들이 실은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CO2를 얼마만큼 감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여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로직들을 실은 한국이 조금 주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실은 주창하신 출발점이 있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논의들을 실은 국제사회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넷제로에 대한 IEA의 로드맵을 보시면 실은 이와 같이 연도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CO2를 제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 설비를 통해서 CO2를 줄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강 구조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를 활용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철강 구조물입니다. 뒤에 풍력, 원자력, 중공업, 제로 카본 빌딩, CCS 설비 하는 것들도 다 철강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철강 구조물로 이 CO2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CO2 저감에 대한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이 CO2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소를 호흡하면 CO2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갖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재 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친환경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나 아니면 우리가 화석 연료로 운영하는 가솔린차나 이러한 차들이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차량의 경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경량화를 통해서는 결국은 철강 소재의 경량화가 필요한데 실은 철강 회사들은 더 이상 철강 소재를 경량화를 하기 위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소재를 통해서 경량화를 한 모든 이득은 자동차 회사나 최종 수요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강 소재들을 통해서 CO2를 저감하고자 한다면 이 철강 회사들에게 어떻게 크레딧을 부여할 것인가,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기가스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전기 자동차 그 배터리 팩 같은 것들도 다 철강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도 결과적으로는 전기 강판의 효율을 얼마만큼 높일까에 대해서 실은 풍력 발전의 효율이 정해집니다. 즉 이러한 같은 모든 것들은 철강 소재를 통해서는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철강 소재가 CO2 배출량을 줄였을 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가운데 있는 그림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 주시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소재 부품사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CO2를 절감할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표준 모델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디지털 트윈으로 되어 있는 모델에서 일정 부품을 어떠한 소재로 변경을 하였을 때 그 바뀐 소재에 의해서 CO2 배출량을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마련해 놓게 된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철강 소재를 사용하였을 때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물에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은 저희가 CO2 저감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사용된 CO2 저감량 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우리가 실은 미래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없이는 활용될 수가 없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철강 소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CO2 절감량도 우리가 이러한 철강 소재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어느 회사를 특정해서 조금 칭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포스코라는 회사가 실은 저희 후원사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요. 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EF 라벨이라는 제도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EF 라벨이라는 것이 기존에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 속에서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 즉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랩 활용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 철강을 만드는 공정 속에서 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K 텍소노미라든지 아니면 EU 텍소노미의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소재들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한 CO2 배출량에 대해서 핸드프린트는 뭐냐 하면, 발생한 CO2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그 CO2를 저감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인제 그 재생 에너지를 말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인제 철강 소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저탄소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데 들어간 이제 이러한 철강 소재에 대해서는 CO2를 저감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그 에코 에코리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코리프라는 제도에서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철강 소재의 리사이클링 고려한 ISO 20915를 적용했을 때 이 소재가 CO2 배출량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명시해서 표기하게 함으로써 실은 사회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철강 소재가 CO2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셔야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가 실은 정치인들에게 많은 우리가 제안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 보게 된다면, 먼저 가장 큰 것은 시민사회가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저희가 법제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제화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산업체들이 노력한 그 기여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 카본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은 실행령이 필요한데, 저는 이러한 실행령들은 새로운 표준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국내 표준뿐만 아니라 ISO 표준 같은 국제 표준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게 되면 국내의 어떠한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증화 사업도 추진해 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시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깊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